개인 투자자들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너무나 더러운 거야. 공매도로 원망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이제 5%를 넘기게 되면 저승사자가 등장했네. 개미들 시체가 쌓이겠네. 개인들을 호도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감성적인 단어였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이루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손병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이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이런 뉴스를 본 게 올해 초였는데 최근에 이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네, 6개월 만에 주저앉은 거잖아요.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7만 원 선까지 무너지면서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죠. 네, 선진국들이 무한정 돈을 풀던 걸 걷어들이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선 초대형 부동산 업체가 휘청거리는 등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의 폭락을 부채질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부추긴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공매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3조 원에 달합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도 역대 2위인 15.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슈퍼사이클로 불리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졌고 신기술 폴더블 폰도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이지만 개인 투자자 500만 명이 보유한 국민 주식의 주가는 오히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최고점은 96,800원. 곧 10만 전자가 될 거란 기대감이 컸는데 오히려 최근 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고점 대비 27% 떨어진 수준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도 경기가 둔화되고 그다음에 이미 전자제품을 사버렸기 때문에 다음 살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경기도 내년에는 생각보다 더 둔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예측이 반영된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유독 삼성전자의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은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외국 투자 회사들의 무차별적인 공매도입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떨어진 지난 12일 이날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도 그만큼 외국인들이 쏟아낸 걸로 추정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외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져 6,000원에 한 주를 사서 갚으면 4,000원을 벌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하락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이죠. 불안할 때 더 많이 이제 주식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당연히 공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 개인들은 불안하니까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당연히 이제 주가 떨어지게 되죠. 전망도 불투명한데 외국인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주가는 더 떨어지고 공매도에 베팅한 외국인들은 돈을 더 벌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0월 공매도 거래 금액 1위가 삼성전자였고 지난 2주 동안 쏟아진 공매도 물량만 3,700억 원이 넘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8월 후반 576억 원에 비해 두 달도 안 돼 3.2배 급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두 달 전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펀더멘털이 강하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요인이 없다 이렇게 반대에 있는 분들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거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이렇게 전망이 비교적 실적으로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왜 그 9만 원 하던 주식이 최근 들어서 7만 원 밑으로 떨어졌느냐.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중 하나인 셀트리온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달 들어 셀트리온에는 1,600억 원 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있는 한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같이 8년 동안 장기 투자한 사람은 그나마 생존해 있지만 1년 투자하거나 2년 투자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못 견디고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주식시장은 너무나 더러운 거야 하면서 공매도로 원망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재개된 넉 달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 27조 원어치의 공매도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사 모건 스탠리는 LG 디스플레이 등 26개 종목에 공매도를 쏟아냈고 메릴 린치는 H&M 등 15개 종목에 JP 모간과 골드만삭스도 각각 9개 종목에 대량 공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으면 그 순간 자기네들이 매집했던 주식을 팝니다. 매도 처분하면서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겹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순식간에 그 하락을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매를 하고 그 뒤에는 주로 장기간 오래 횡보 과정을 거칩니다. 경실련은 공매도가 집중된 43개 종목을 골라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특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매도 단골 종목이라고 다들 얘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공매도 그 거래량이 1만 주를 넘거나 혹은 당일 거래량이 공매도 비중이 이제 5%를 넘기게 되면 우리가 공매도가 나왔다. 내지는 뭐 저승사자가 등장했네. 아이고 오늘은 뭐 개미들 시체가 쌓이겠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나 공매도는 주가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조절해 주식이 제 가격을 찾도록 하는 순기능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공매도가 그 신용 매수의 그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서 주식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느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로 해서 주가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 200개, 코스닥 150개 상위 종목만 가능한 상황. 보승범 금융위원장은 언젠간 가야 할 길이라며 공매도 전면 재개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글로벌 대형 투자 기관들이 우리 증시에 저렇게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군요. 넉 달 동안 27조 원이요. 네, 주가 하락이 물론 100% 공매도 때문은 아니겠죠. 금융당국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오히려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낄 만큼 공매도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공매도의 부작용과 순기능, 이 논란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의 공매도 못지않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데 무슨 까닭입니까? 네, 우량한 대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날벼락 같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량 종목의 기업 분할 때문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권에 오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는 영업비밀과 특허 등을 놓고 2년 넘게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배터리 부문 분사라는 결정만큼은 일치했습니다. 방법도 같았습니다. 모두 유망 사업인 배터리 부문을 따로 떼어내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 분할 방식이었습니다.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배터리 분사가 결정된 날 LG화학 주가는 6.11% 급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도 배터리 분사가 처음 언급된 날 8.80% 폭락했습니다. 당장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타이밍도 내년 이후로 보고 있었지. 갑자기 맞아가지고 저희도 막상 다 오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 국내 주식 안 하고 싶어하는 거지 이제. 그 투자들이
부동산 하기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가끔 미래를 보고 돈을 모으면은 그나마 조건이 있으면 주식을 하는 건데.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자회사로 떼어낸 배터리 회사가 따로 주식시장에 상장될까봐 우려하는 겁니다. 전망 좋은 배터리 회사가 별도로 상장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회사 주식 가치는 예전만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투자 포인트를 갖고 두 가지의 종목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한 40% 정도만 그 모회사의 가치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가 상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적 분할한 다음에 IPO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60%만큼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피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은 우려가 현실이 된 사례입니다. 지난 2019년 상장사였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한국조선해양은 지주사가 됐고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된 비상장 회사가 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현대중공업이 증시에 따로 상장됐습니다. 기존 소액 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는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을 샀는데 그 회사는 지주사가 됐고 현대중공업은 졸지에 별개의 새로운 상장 종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새로 생긴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떠한 그 소유권도 안 갖고 있고 지분도 안 갖고 있고 나는 그냥 한국조선해양의 주주일 뿐이잖아요. 거기도 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제조업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현대중공업이 상장된 날 10.97% 수직 낙하했습니다. 지금도 주가는 현대중공업 상장 전과 비교해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선 물적 분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또 투자를 적기 위해서 실적이 개선되면 결국 주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결국은 소위 오너일가로 불리는 대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맞섭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를 보면 정몽준 부자는 현대중공업 지주의 대주주입니다. 이 지주사가 한국조선해양의 대주주이고 이 중간 지주사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 현대중공업이 상장한다 해도 총수 일가의 지배 구조나 지분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면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총수들의 지분율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총수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지분율 희석을 피해서 우회로 자금을 확보하는 일종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꼼수?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유상증자나 인적 분할 등의 대안이 있지만 이러면 총수 지분율은 줄어들어 기피하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신현대중공업을 상장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길래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랬던 건데 진짜로 얘네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선 모회사, 자회사 동시 상장이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글과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은 플랫폼과 사업 내용이 확연히 다르지만 지주 회사인 알파벳 하나로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을 분리해 따로 상장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라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금융당국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장 규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일단 필요해 보이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또 회사의 주주관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며 용진이 형으로 통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그러나 정 부회장도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발단은 별도 법인으로 상장되어 있는 광주 신세계 지분 매각이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14일 광주 신세계 주식 83만여 주를 2,285억 원에 신세계에 넘겼습니다. 주가는 때마침 3년여 만에 최고점에 오른 상태였고 정 부회장은 여기에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지분을 팔았습니다. 덕분에 정 부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이마트 지분 8.22%에 대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반면 광주 신세계 주가는 정 부회장이 떠난 다음 날 14.66%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신세계가 합병에 나설 경우 광주 신세계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신세계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주가 빠질지 몰랐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그룹 자체가 ESG, 진정한 ESG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소액주주 반발에 광주 신세계는 당기 순이익의 20% 이상으로 배당을 확대하겠다며 주주 친화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주주의 주식을 소액주주의 것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본질은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나머지 주주들은 그럼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주주들은 자기 주식을 처분할 기회도 못 갖고 그다음에 또 주가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팔고 엑시트하고 그 여파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근데 이런 거는 기존에 저희 재벌에서 굉장히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결국 소액주주도 회사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려면 IMF 외환위기 당시 폐지된 의무공개 매수제도 부활이 필수입니다. 의무공개 매수란 인수합병이 일어날 때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누군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은 공매도 하고 대기업들은 알짜 사업을 따로 떼내버리고 뭐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만 눈뜨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량 기업이라고 해서 미래를 보고 정석대로 투자를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또 다른 덫이 있다고요? 네, 손실을 입으면 그걸 만회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손실액이 클수록 마음도 다급해지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리딩방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선 3,700도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왔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다시 무너진 코스피 3,000. 환호가 공포로 돌변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정보에 더 목말랐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문가라는 분들의 도움을 이제 받고 싶었던 거고. 한병우 씨는 SNS 대화방을 통해 뜰 종목만 찍어준다는 이른바 VIP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연 회비만 2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칭 전문가의 투자 자문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A 종목을 매수하라더니 불과 3분 만에 다시 매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1분 뒤 B 종목 매수 신호가 나오고 6분 만에 도로 팔라는 매도 지시가 떨어집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그 양질의 정보, 뭐 분석력에 대한 제공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기계적인 아바타 조종하듯이. 한 씨는 가입 하루 만에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예상치 못한 계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289만 원 중 하루 이용 금액을 빼고 288만 3천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 자료라는 VOD 영상값을 제하고 29만 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투자 교육을 한다는 건지 VOD 영상을 틀어봤더니 실제 제공한 주식 정보와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잦은 매매를 하면은 오히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손실로 다가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에 확실하게 집중해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으세요.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계약이 불공정한 건 아닌지 묻기 위해 영업사원 명함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 오피스. 이번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주소지인 인천 송도로 가봤습니다. 역시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우편물에 와서 이제 직원분이 수령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송도의 다른 건물에서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 사항은 고객의 선택일 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VOD 특약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어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 전부가 명시가 되어 있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거나 아예 자리를 떴습니다. 아니 저희 그 홈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고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어서 생각할 부분이 없습니다. VOD 그 환불 관련해가지고 통화 안 하시나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업체 퇴사자들과의 통화에서 속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 진짜 똑똑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특약 같은 거라든지 계약서도 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시작을 하죠. 연회비를 289만 원으로 정한 것도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하잖아요. 여기는 딱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진 치밀했지만 추천 종목 선정은 간단했습니다. 전날 시간외 거래에 상승한 종목들을 주는 거여서 저희한테 스크립트를 짜주셨을 때는 시간외 상승했다고 오르지 말라는 법 있냐, 그렇게 거래량이 있으면 다음날 오른다고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된다, 사기라고 머릿속으로 갖고 영업을 했어요. 몇 분 만에 이뤄지는 매수 매도 지시는 업체 내부에서도 웃음거리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는 한 2-3분이면 끝나버리고 저희도 봤을 때 웃기거든요. 저희도 이사님들이랑 놀리면서 매수 매도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고 했죠. 퇴사자들이 말한 고객 재가입률은 5%. 수백만 원 연회비를 내고도 수익을 얻은 고객은 극소수인 걸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리딩방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스몰캡이라고 하는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장난을 좀 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물건을 먼저 털고 나오는 이런 형태, 소위 펌프 앤 덤핑 유형 전형적인 형태가 이제 일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회비를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금지되어 있고 업체는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소비자원이 환불 권고를 해도 업체 측이 거부하면 소송전을 벌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결국 제대로 환불받는 걸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작게는 그 서류 도움을 받는 것도 수십만 원에서 또 실질적 선임으로 들어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포기하고 그 화해 권고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요. 아니 안 그래도 하락장에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분들을 꼬드겨서 사기를 친다니까 정말 뭐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요즘 저한테도 매일 아침 이런 문자가 날아옵니다. 한 달에 300% 수익 보장 대신에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불법 리딩방 신고가 3년 새에 70%나 늘어났다는데 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리딩방 업체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또 금융당국 대책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돈을 벌게 해준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클릭해보니 돈다발 인증샷이 넘쳐나고 유명 인사들도 고객이라고 내세웁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같은 사진에 문구만 바꿔놓은 포토샵 사기인 게 금방 드러납니다. 같은 이름의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 가보니 자신들을 사칭한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칭이에요. 저희가 회사가 크다 보니까 사칭이에요. 그렇다면 모양새를 좀 더 갖춘 곳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투자자로 가장에 접근해봤습니다. 우선 그들이 자랑하는 건 정보력입니다. 이어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보장을 언급합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고급 정보를 무료로 아무한테나 드리진 않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수가 밀리는 장에서도 확정 테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가능하신 거고요. 수익률적으로는 15% 이상 한 달 평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할인해서 회비를 낮춰준다고도 합니다. 6개월 기준 정가는 700만 원이세요. 40% 정도 할인 대신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고 정말 실력은 있는 곳일까? 무료 추천 종목부터 받아봤습니다. 제약 관련주를 추천받았는데 그날 바로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큰 손실을 봤다고 항의했더니 종목 이름 한 글자를 잘못 봤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리딩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SNS로 받은 명함의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과 전혀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후원물이 저희한테 오는데 다 반송시켰어요. 건물 관리실에선 해당 업체가 애초에 입주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한테 그게 등록 자체가 없어요. 취재진은 이번엔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어 1:1 리딩방 가입을 권유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가짜 주소지를 알려줬는지 따졌습니다. 저희가 권유드리진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명함을 남겨드려요. 저희도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착을 한 다음에 수정은 바로 해야겠죠. 의심 가는 업체를 더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름을 딴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월 77만 원짜리 리딩방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일주당 9,300원에서 9,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운영사 측 통해서 삼성증권 통해서 이제 내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주에 8,000원에 내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연말에 이 주식이 우회 상장되면 큰 수익이 날 테니 최소 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2월 연말을 보고 있잖아요. 300% 정도의 수익을 해서 이 15% 정도 수익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금을 투자하면서도 더 알아볼 필요는 없을 거란 식으로 말합니다. 제2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회원님이 알아보신다고 해서 지금은 나오는 자료가 많이 없을 거예요. 리딩방 직원이 언급한 스타트업 기업에 확인해봤습니다. 업체 측은 상장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특히 연말까지 상장한다는 건 얘기한 적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증권 역시 리딩방 측의 영업 활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로 삼성증권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에도 숨바꼭질을 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주소지에 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와 명함에 적힌 상가 건물.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무실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나갔어요. 며칠 안 되는데. 특별히 한 적은 없고 그냥 이만 보고 문자하는 정도. 업체 대표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취재진으로 의심한 듯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 마감했습니다. 아, 마감하셨다고요? 네. 담당자 통해서 연락 주시겠어요? 투자를 얼마 하면 된다고 하길래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보신다고요? 마감하고 담당자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전국에 2,100곳 넘게 난립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한 암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금감원에 배정된 암행 점검 예산은 2천만 원. 고객인 것처럼 속여 리딩방에 가입해야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게 가능한데 리딩방 평균 계약 금액이 434만 원인 걸 감안하면 5곳도 들어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정식 투자자문 회사인 걸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좀 그런 제도 자체를 외국과 같이 아예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유사 투자 자문업의 영역들은 결국은 차츰차츰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겠죠. 다만 이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투자자들 스스로도 돈이 무한정 풀리던 작년과는 좀 다른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사회적 현상이 됐던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고민해봤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생소했던 단어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선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것.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던 걸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뜻입니다. While no decisions were made, participants generally view that, so long as the recovery remains on track, a gradual tapering process that concludes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is likely to be appropriate.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이던 0.5%에서 0.75%로 이미 한 단계 올린 데 이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에 또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볼 거고, 만약 그런 경기의 흐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파산 위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악재는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최대한 빌려 자산시장에 밀어넣던 이른바 영끌 B2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은 어두운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우상향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3분기 6.91% 내리면서 코로나 위기 이후 분기별로는 처음 하락했습니다. 취재진은 36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이원기 전 PCA 자산운용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동학개미 운동의 이상 열기를 잠재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학이라는 단어가 과거에 관군과 외세에 대항해서 농민들이 싸운 운동인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실패할 거를 미리 예견한 운동 같고, 개미라는 단어가 주는 개인 투자가들 한 명 한 명의 운명은 마치 중요하지 않은 듯이 우리는 뭔가 여왕개미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은 하나의 미물 개미밖에는 안 된다는 듯한 느낌. 또 운동, 주식투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캠페인이 아닙니다. 동학개미 운동, 동학도 잘못됐고 개미도 잘못됐고 운동도 잘못됐습니다. 호황은 짧고 침체는 긴 우리 주식시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거듭나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 이 전 대표는 주식이 희소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할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까지 3대가 동시에 상장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중복 상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증시의 공급과잉 문제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균형이 깨져 있고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하고 자사주 매수에 인색한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 개인들한테 너무 어려운 게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른바 오너 일가만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소액 주주도 주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총수가 그 그룹의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모든 의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전 근대적인 사고가 그대로 경영에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주주들도 막상 이런 그룹의 주식은 사는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주다, 주인이다, 이런 느낌은 상당히 지금 받기 힘든 구조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들 스스로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좀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10년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라.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얘기입니다. 그런 투자 철학도 정직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벌써 60번째, 60번째, 60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네, 김유혁입니다. 자, 그리고 퀴즈 기자 손병상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권호인 국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바쁘신데 스트레이트 후를 위해서 또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실련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뭘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름 자체는 너무 익숙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경제 정의 다른 거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또 재벌 개혁 문제, 연구하셨죠. 사회 부패 관련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좀 건전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네. 최근에 또 부동산 활동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 예전에 불만제로 취재할 때 그런 아이템들 필요하면 늘 경실련 가가지고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현장을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쨌든 많은 분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트레이트에서 다뤘습니다. 인터뷰도 이제 경실련에서도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공매도 진짜 이거 주가 떨어뜨리는 겁니까? 주가를 떨어뜨린다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지금도 계속 분분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뜨릴 요인이 크다. 요인이 크다. 특히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의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많이 그 기사에서 접근해 보셨을 겁니다.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삼성전자를 그렇죠. 비롯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물량 공세가 이어지거든요. 개인들은 이제 호가창에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면 일단 팔고 싶어지는 떨어질 요인이 크구나. 투자 심리를 흔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그 하락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관계가 있다 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요. 미국에서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한번 대다 못해 거의 진짜 파산 직전까지 막 가는 일들도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버리면은 공매도가 이제 실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상한 기간이 있어요. 상한 기간이 짧게 잡았던 기관에서 또 공매도 비중을 많이 높게 했을 때 상당히 주가가 올라버리면 역으로 잘못하면 진짜 파산할 수도 있고 최근 여러 가지 게임스탑 이런 운동 사례도 나왔고 자칫하면 또 파산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은 조금 다르다. 예. 공매도 상한 기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빌려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는 게임스탑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다뤘던 아까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외국인 세력의 이제 공매도, 특히 그 대형 뭐 투자 자문기관들 뭐 이런 곳들에서 공매도를 많이 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우리 너무 기울어주는 운동장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게 느끼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일단 개인 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 상당히 또 자본력이나 정보력이 앞서 있는 거에서도 출발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공매도 제도들을 보면 대차 상환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여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엔 기간이나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60일 현재 지금 돼 있고 이런 불만이 일어나니까 이제 90일 플러스 알파로 좀 개인도 늘려주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빌릴 때 뭐 담보, 증거금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또 개인 공매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의 싸게 105% 정도면 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제도에서 또 예외 종목들이 많습니다. 또 그 외국인 외에 또 시장 조성자라는 또 공매도 업행률 예외에 있는 그런 기관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총든 군인하고 진짜 이렇게 맨몸으로 예, 작대기 하나 들고 일반인들 작대기 하나 들고 공매도 하는 세력들을 보면 더 문제가 공매도를 가지고 다른 주가에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도 치고 이쪽에서 또 새로운 또 매수도 할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를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력이나 정보력이 없는 개미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아니 근데 왜 그렇다면 일단은 저 관리하는 우리 쪽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 공매도를 잠깐 동안 금지를 했다가 결국 외국인들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재오픈을 한 거잖아요. 이게 공매도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위기감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쪽도 일리 있는 의견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이 그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공매도를 없애면 우리나라가 선진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 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금융 쪽에서 이제 계속 압박을 했죠. 우리나라가 혹시 폐지될 수도 있고 또 제도가 바뀔까봐. 그건 이제 그런 국제적인 그런 금융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그 사람들이 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것들로 중심으로 뭐 선진 지수에 편입을 못 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압박하는 거지.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우리 금융당국도 그러면 다른 나라마다 똑같은 이제 제도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든지 또 나라마다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이게 상이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동의하기 어렵다. 그냥 핑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장님 공매도를 만약에 그냥 우리 코로나 시기 때처럼 막으면 능사입니까? 공매도를 이제 한시적으로 금지하면 한시적으로 금지한 기간 동안 그래도 주가 안정 효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 약간 과열됐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그때는 이제 공매도가 없으면서 과열됐다라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때 특히 코로나19에다가 그 전부터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한일 무역 분쟁도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쌓여오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더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새로 또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니까 또 효과는 컸을 겁니다.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공매도를 오픈해도 자동적으로 지금 그 3,000포인트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3,000선에서 지금 딱 3,000 정도에서 지금 뭐 보합세를 지금 많이 있고 없고에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공매도가 있고 없고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제 공매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위협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어려웠어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그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350개 종목 지금 제기했잖아요. 주로 이제 그런 350개 대형주, 그 선도주 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면 삼성전자나 몇 개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주도주가 위축이 되면 나머지 주가도 상당히 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쌓여 있는 호가창의 매도 물량들을 보면 지레 겁을 먹거든요. 상당히 또 이렇게 손실을 감내하고도 이렇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쪽에서 눌러놓고 또 다른 쪽에 사서 자기들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자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특히 저는 저런 것도 있다 봅니다. 어떤 JP모간이나 예를 들어 아주 뭐 메릴린치 이런 외국계 기관들이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약간 공매도 할 때
어느 정도 담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한 세력만 들어오면 자기 포지션도 노출되고 물량이 작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주가를 빠뜨리려고 그러면 몇 개, 외국 계 기관들이 손을 잡고 물량 공세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탄 의혹이고. 네, 실탄 있는 친구들 여러 명 모아가지고 야 오늘 한번 들어가자.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뷰했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공매도를 허가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거면 신용 매수도 공매도에 반대인데 그것도 막아야 되지 않나? 사실 이제 그거는 좀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돈도 빌리는데 주식은 왜 못 빌리냐? 그래서 저게 있습니다. 신용 매수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공매도가 다르게 실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자기가 실제 주주가 아닌데 빌려와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직접 주식을 가지는 실제 주주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 저희 시민 경실련에서는 시민단체 가짜 주주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가짜 주주. 진짜 매수 매도하는 일반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주지. 이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같이 이제 신용을 쓰는 건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아이템이 또 하나 있었죠. 기업 분할. 요즘 무슨 붐처럼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되게 유명하다는 회사가 하나씩 있으면은 또 왜 그렇게 요즘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분할 시즌이 됐는지 최근 저희도 보면 특히 가장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SK그룹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탑 거의 5 안에 드는 그 재벌 그룹들이 분할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이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분할이 상당히 그 용이합니다. 유리하죠. 회사를 이제 하나를 쪼개서 두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제 자금을 투자받기에 상당히 유리하고, 그러니까 LG 이제 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나 2차 전지가 잘 나가는데 이쪽만 분할시켜가지고 하면 저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의사결정할 때도 이쪽 회사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걸 매개로 새롭게 자금 유입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제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해놓으면 나중에 매각하기도 편리한 그런 또 효과가 있군요. 분할이 회사 측면이나 이제 지배주주 측면에서는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된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분할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장을 해버리면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정말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 이제 LG화학 지금 주주들은 상당히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그 무게감을 두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LG화학 같은 더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물적 분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새로운 회사에 주주를 한 주도 못 받습니다. 그냥 LG화학만 가지고. 요거 물적 분할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업을 분할하는데 분할은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물적 분할은 모회사가 신설법인의 100% 주식을 가져간다, 보유하게 된다는 거고,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도 이제 새로 생기는 회사에 일정 비율로 그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더 싫어합니다. 더 신설하는 회사에 아무런 주식도 받지 못하고 또 기존의 회사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기업 가치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다가 한 100만 원도 넘었었거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고 또 주주들도 심란지 전화 많이 왔습니다. 이런 문제 되게 자기들은 불합리하다 생각한다, 피해를 보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야 뭐 배터리 잘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그렇죠. 배터리만 따로 빼버리면 LG 쪽에서는 그래도 100% 이쪽 지분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는 있다.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안 볼 것이다 하는데 그쪽이 말이거든요. 상당히 전문가들은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분 그만큼에만 가치가 있겠지. 새로운 회사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해버려도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소액 주주들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쪽의 제도들은 거의 많이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해버리면 LG화학은 정말 뭐 산술적으로는 더 빠지기가 쉽고
LG화학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오는 네. 주식시장의 자금이 그냥 자기네 투자 자금이 되는 거니까 그냥 완전히 없는 거 무에서 진짜 아까 우리 설명상 기자랑 스튜디오에서 그 얘기 잠깐 나눴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네요, 이거. 네,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다양한 효과를 노린 거죠. 그냥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순수 자금이 또 유입되고 또 지분을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이익도 일정 부분 나눠갖게 되고. 다만 이제 기존의 이제 소액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우롱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그렇죠. 밖에 그 없을 회사를 것 같아요. 예, 투자할 때는 그런 걸 믿고 투자했는데 아까 뭐 방송에 나왔던 그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을 뭐 20년 넘게 다닌 분이었다고 얼마나 애정도 많고 자기가 다녔던 회사고 이게 앞으로 잘 나갈 것 같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한국 뭐죠? 조선해요. 이름도 못 네. 들어본 회사로 이름이 바뀌고. 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MBC는 물론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MBC 주식을 스트레이트로 보고 샀는데 스트레이트만 따로 떼내버린 거잖아요. 호재 아니고 호재? 아, 호재인가? 호재인가? 아니 이 사람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프로그램에 지금 다른 부서 가고 싶나요? 이렇게 또 내심을 아니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애들 다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마상하게. 예. 누구 데리고 일하시려고? 자, 어쨌든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익숙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국장님이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니까 이제 좀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당국에서 좀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슈하고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국회 법안도 발의됐는데 여러 가지 M&A 이슈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그만큼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과거부터 나왔는데 사실상 대주주 같은 경우에 지배주주들은 팔 때 아시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30%도 더 받고 그렇게 자기들은 같이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컸고 투자자가 컸는데 지배주주들은 이익 가져가는데 기존에 이제 일반 주주나 소액주주들은 그런 것들은 못 받고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손실을 볼 확률이 높고 사실 뭐 최근에 광주 신세계 사는 뭐 대표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액주주들도 지배주주만큼의 그런 일정 부분 의무 그 정도의 비율로 주식을 매수해라 의무 공개. 국회 이제 법안도 발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통과될지는 미지수죠. 국회만 들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여야가 이런 건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일단 국장님 입장에서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 소액주주 관련 제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지배구조 안에서도 소액주주들이 목소리가 내는 게 되게 그 제도들이 없습니다. 일부 뭐 여러 가지 뭐 주주 제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막 경영진이나 회사가 사고를 쳐도 소액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주총에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의무 공개 매수 제도더라도 와서 좀 M&A를 통해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소위 속된 말로 장난을 못 치게 이 정도의 제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뉴스 화면에서 보면 주주총회 같은 거에 소액주주들이 가서 정말 그 시위하시는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주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기업들이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히면 좋지 않을까. 항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액주주에서 이제 목소리 높여서 항의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쫓겨나고 뭐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의 제도라도 없으면 정말 소수주주들 정말 그게 보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이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간의 격차, 피케티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주식하지 마시라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 정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해주신 보호 장치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공매도와 기업 분할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 우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현영준은 우리 데스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주부임이 많은 남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런 기업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상처가 난 가슴에 한 번 더 상처를 후비는 사람들 리딩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대놓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누가 봐도 사기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죠? 송 기자 직접 취재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이게 유사 투자 자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업태를. 그러니까 유사 투자문 있고 아예 이제 불법도 있는데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사실 금감원에 등록은 돼 있어요. 이제 뭐 심사를 거치는 건 아니고 주소지랑 연락처가 있으니까 이거 취재를 하기가 되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검색해서 가봤는데 그게 공유 오피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편함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이게 유용한 제도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수백만 원씩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실제 사무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딱 우편함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퇴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서 항의하러 오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쓴다. 네, 그냥 형식적인 주소만 달아놓고 한다.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그 업체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쉽게 생각하고 왔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게 유사 투자 자문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최근에 했던 유사 수신 행위 약간 그래서 이 유사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이게 또 좀 믿음이 좀 더 떨어지는데 규메오 뱅커도 아까 스튜디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영주 데스크는 이런 문자 안 와요? 저도 많이 옵니다. 또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근데 이제 이렇죠. 기본적으로 아니 자기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지. 굳이 뭘 자문을 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뿌리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그런 거죠. 이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꼬셔서 조금씩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얘기했지만 참 웃긴 게 저도 문자 매일 오는데 그 뭐 비밀 보장하라고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 네네네. 얘기하지 마시라. 뭐 300% 수익 된다니까. 근데 놓고 오늘 또 온 거에는 선생님만 매수 못 하셨어요. 야 이거 완전히 거죠. 이거 마감 1분 전 매진 임박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비밀스럽게 하자더니 선생님만 못 사셨다. 남들 다 샀다. 매진 임박인데 지금 바로 전화를 하셔라. 홈쇼핑하고 비슷하네. 그런 걸 보면 이걸 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로 돈 70만 원, 80만 원, 몇 백만 원씩 내고 할까 싶은데.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모양이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긴 한데 딱 종목을 선택하려고 보면은 없잖아요. 그렇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사실 또 진짜 정식 자문을 받으려면 정말 거액의 자산가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예산 선에서 한번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심리가 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액수가 진짜 아까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대지만 네. 애매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인 건 맞아요. 약 300만 원 가량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게 또 내가 이 정보로 뭐 1,000만 원 벌면 300만 원 수업료 냈다 치고 그렇죠. 난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번 돈도 아닌데 왠지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듯한 느낌이 딱 들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면. 잃어도 될 만한 돈의 최대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같은 시장은 정말 뭐 증권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자산가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또 냈다고 하는데 이 리딩방 같은 곳은 올해 또 그렇다는 보장이 없을 땐 정말 위험한 거 아닌가 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들도 좀 만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이 딱 아는 거예요. 이 업체 좀 아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일주일 안에는 다 환불이 되는 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법적인 시비가 붙으면 내가 대응을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느니 그냥 적당히 예를 들어 300이면은 150만 원 환불 받고 끝내자. 사실은 정말 290만 원 정도를 환불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고 적당히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업체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정도는 그냥 가져가는 거죠. 150 정도는 그냥 버는 거네. 그런 식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변호사 쓰시면 돈 더 나가니까 그렇죠. 저희랑 그냥 이 선으로 합의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쪽에서. 그럼 그쪽도 나름대로 그러면 처음에 이제 설립을 할 때 또 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나 보네요. 그 보니까 이제 자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분이랑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게 뭐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걸 다 갖추고 있고 저도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하면서 근데 솔직히 좀 이거 약간 불공정하지 않냐고
따지긴 했지만 그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다 갖추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분란까지도 미리 대비를 하고 밥만 먹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미 덫을 쳐버리면 계약서 짤 때부터 자문을 받더라고요. 야 치밀하구만. 참 이게 의존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뭐 탈이 났을 때는 뭐 그 정도에서 대충 합의하고 네. 그러니까 별로 손해 안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찍어준 게 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 오르면 그러면은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말 맞구나. 그렇죠. 거기 푹 빠져들 것 같아요. 네. 의존할 것 같고. 초반에 한두 번 맞으면 진짜 이게 이 사람들 따르게 보통이 되죠. 아니구나. 예. 그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다가 더 큰 돈 따라서 투자했다가 이제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데미지는 또 더 커지는 거고. 네, 뭐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터진다고 해서 문자가 많이 오는 이유가 있네요.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고 크게 책임질 일도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직접 취재를 좀 해보니까 주변인들에게 권유하고 싶진 않죠. 근데 그게 참 이게 아니면 또 어디서 주식 정보를 얻어야 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누가 딱 종목을 찍어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단 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안은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대로 된 정보 방송이다 이런 데는 약간 애매하게 얘기하거든요. 이걸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라고는 말을 못하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틈을 노리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스튜디오에서도 이 말씀 드리면 진짜 좀 속상한데 결국 투자자 본인 책임이니까. 결국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현데스크는 왜 이렇게 약간 15도 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공허한 듯한 표정. 갑자기 이렇게 날아간 주식들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저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거는 민생의 문제로 좀 그렇죠. 접근해서 그건 진짜 민생의 문제죠. 이쯤 되면 민생 이거를 문제죠. 지금 사실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리딩방 찾진 않을 거거든요. 뭐 사연에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원금을 꼭 지켜야 되는데 지금 최근 장에서 이게 많이 깨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급하죠. 이런 분들을 악용해서 돈을 버는데 이걸 금융감독원에서 뭐 방치하시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좀 많은 문자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지금 SNS 이런 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본인들도 아실 거란 말이죠. 당국도. 근데 이런 부분이 강력히 규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하고 계신가 이런 좀 생각 때문에 15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예산은 진짜 방 하나 들어가 보려면은 300만 원 내야 된다는데 그 6개 보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확히는 이제 뭐 거래소랑 같이 협업을 하면 뭐 올해 한 40개 정도까지는 암행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업체가 2,000개가 넘으니까 사실 40개를 한다고 해도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늘 그 뭐 유사수신 행위와 관련해서도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나요. 원금 보장되고 몇 % 수익 준다 이런 거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위험해 보인다.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만 정보를 줄 테니 그걸로 넌 떼돈을 벌 수 있어라는 말에는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좀 급하시더라도 어쨌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요 장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잘 버틸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의무공개 매수제도라든지 이런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도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손명선 기자.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 내용도 어렵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없는 사무실 찾아다니느라도 되게 바빴을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게. 그래요. 자,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좋더라고요.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리고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눈으로. 지금 그 코인에 이어서 주식.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아이템이 혹시 뭐 부동산 관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모든 걸 내려놓은. 네. 좋아요. 예, 손명선 기자 오늘 클로징 해주시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죠. 네. 구독, 좋아요, 뭐죠? 그렇죠. 잠깐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본방사수까지. 본방사수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